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중 3강 실전 투자로 이어지는 비교평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잔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그 최근에 매물임장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최근에 내가 한 달 사이에 매물을 좀 봐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실래요? 좋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어 주셨어요. 요즘 집 보러 가면 분위기 어때요? 안 보여줘요. 큰일이네요. 또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실거주자분들도 사고 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물건 거두는 집들도 보셨어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저 이제 "투자할 거예요." 하고 부동산 가시면은 사장님들 전세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부정적이다.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 저도 실제 가면은 저는 다 알고 갔는데도 저한테 "사모님 왜 그래요? 이게 제도적으로 막혔다니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매물 보시는 분들한테 좀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은 아직 굉장히 조용한 곳들이 많고요. 그중에도 또 올라오는 곳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약간 냉대하는 반응도 그런 거에 있기는 해요. 작년 말에도 규제가 터졌을 때는 실거주자들이 잘 안 사주다 보니까 우리가 사준다고 했을 때 뭔가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서 이걸 좀 성사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실거주자들도 같이 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복잡해. 하지 마. 너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물건을 만드시거나 하는데 되게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이나 분위기 이런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특히 수도권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항상 우리의 이목을 끌 때는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비유를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부예요. 우리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걸 팔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어부고 이게 우리의 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부 생활을 10년 하다 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도 있지만 뭐 바람이 좀 부는 날도 있고 뭐 눈비가 오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 날씨예요? 바람? 좋아요. 폭풍우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네요. 저는 폭풍우라고 하실까 봐 걱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했는데 맞아요. 저도 눈비 폭풍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이거 싼 거 맞아?" 이렇게 아리송하시는 경우가 보통 전고점 어간의 가격에 형성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고점이라고 하면 4년 전 가격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의 아파트는 재화 그러니까 물건이잖아요. 물건값이 4년 전 가격 정도가 이제 되었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비싼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고민을 할 만큼 그동안은 저렴한 시장이었고 내가 봐왔던 가격보다 달라졌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막 비싸 가지고 고민을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풍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제약을 주는 한 눈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눈비가 몰아치니까 이 어부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튼튼한 그물을 손질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그게 광어인지 복어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공부 없이 이 눈비를 막기 위해서 배에다가 파라솔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비가 올 때 이 항해를 하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걸 뚫고 가는 거는 공부가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한 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가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전 시간에 양파링님 강의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전세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뭘 살 건데?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고 나면 본질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딱 잡고 가고 결국 모든 투자는 마지막에 귀결되는 게 뭘 살 거냐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요즘 그 투자 시장에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게 이런 거일 거예요. 투자할 때 갖는 고민들이 이런 거예요. 막 그 상급지 마용성이나 뭐 이미 강남은 신고가 찍은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데서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불장이다.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건 다 올랐다. 그다음에 싼 게 있긴 하지만 뭔가 약점 있고 하자 있는 것들이라 내 마음에 안 찬다.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꼭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도 막 이제 전세 소멸 시대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전세 소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규제나 조건부 전세 대출 때문에 뭐 집은 사겠는데 근데 그거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후폭풍으로 저희가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풍선 효과 하면서 내가 보던 것들의 가격이 물건들이 팔리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여기마저도 날아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요즘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뭐 코칭이라든가 아니면 튜터링을 했을 때 저와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냐면 그 여기 횡단단지는 성동구에 있는 역세권 구축 대단지예요. 사실 성동구를 임장하셨다면은 모를 수가 없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횡단단지인 그 성동구의 단지는 전고점 21년도 가격 대비해서 16%가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가 좋기는 해요. 성동구니까.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싹 돌려보면은 약간 동작 삼성 레미안이라고 해서 여기가 동작구이고 사당에 있는 단지예요. 사당이란 땅은 좋지만 그 안에서 언덕을 타고 비역세권으로 가면은 저 안쪽에 있는 단지다 보니까 약간 갔을 때 막 '어머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고점에 다가가는 마이너스 3%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3급지인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눈을 넓혀보면은 여기가 이제 레미안 크레시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동대문구의 대장 아파트인데 이 친구는 물론 동대문구가 입주장을 지금 오래 겪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4급지의 대장 단지들이 거의 다 전고점이 조금 못 미친 구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7% 정도 가격을 보이면서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하락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올랐지만 좋은 거를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싸지만 대신 입지가 덜한 것을 갈 것인가? 제가 서울의 상급지와 하급지를 보여드렸지만 하급지는 아니죠 동대문이. 네, 좀 이제 중급지 정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고민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서울에 빠지는 단지를 할까? 경기도에 좀 괜찮은 단지를 할까?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지고 가면은 광역시에 빠지는 단지 할까? 중소도시에 괜찮은 신축할까? 이 고민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실 거예요. 내가 보는 지역이 어디건 간에. 근데 모든 일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시계를 돌려서 2019년 9월 달로 가볼게요. 지금 25년이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입니다. 16년에 9월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 여기는 마포예요. 마포에 많이 들어보셨던 공덕 생활권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라고 해서 요 단지는 여의도에서 다리 건너면 바로 있는 단지예요. 그리고 초역세권입니다. 대신 굉장히 낡았어요. 아직도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24평이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19% 정도가 상승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2016년 9월이고요. 그 전 고점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2008, 2009년도에 찍었던 가격일 거예요. 네. 근데 중간에 그 동작 삼성 레미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지 있죠? 얘가 그때도 전고점 달랑말랑했었어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크레시티 동대문구 대장 아파트 봤었죠? 네. 그런 식으로 관악구 4급지의 대장 아파트인 봉천 두산 아파트는 당시 전고점 대비해서 12% 빠져 있었던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고민과 되게 비슷하죠. 좋은 거는 많이 올랐고 조금 빠지는 거는 싸긴 한데 여기에 보던 눈을 가지고 여기에 보자니 뭔가 조금 안 차고 이런 고민들을 아마 그때 투자자들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치랑 가격이 뒤섞인 시장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점이거든요. 16년 9월이 그 뒤로 다 같이 올랐어요. 뭐 7억이 오르기도 하고 8억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더 버는 거를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 또 모르죠. 이때 고점에 팔린 게 여기는 월세 낀 물건이었을 수 있고 여기는 특 올수리 된 압동이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략 요 정도 전고점 차이라고 하면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건가? 여기보다 더 나은 게 없을까? 라고 그때 투자자들도 고민했겠지만 누군가는 고민해서 끝났고 다른 누군가는 그 시점에서 행동을 했고 그것이 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건 맞추는 거 힘들다. 상황에서 안 맞다. 마땅하게 괜찮은 물건, 나한테 좀 맞는 물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더 나가보셔야 돼요. 더 없나? 내가 10개를 봤을 때랑 50개를 봤을 때랑 내 물건, 내 상황에 맞는 물건을 고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행동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 대출은 어디 가면 많을 수 있어? 뭐 아니면은 전세대출은 지금 어떤 은행이 뚫려?를 알아보느라 그 너머에는 본질을 보지 못했을 때는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고 남들은 이런 상황에 주저하고 걱정하면서 투자를 선뜻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한 발 더 내딛게 되는데 그 내딛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할 때 제일 고민되는 거, 뭘 사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결하고 결정해 나가실 수 있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월버에 있는 모든 강의에 사실 비교평가는 다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비교평가 하나만 두들겨 패는 강의는 이 강의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평가만 다룬 거는 이 열중반 강의밖에 없고요.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저평가를 설명하면서 비교평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이제 상황적인 물건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교평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비교평가를 두고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이 강의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교평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떤 로직 같은 것들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교평가는 가치랑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죠. 요 과정이 비교평가입니다. 가치 대비 싼가, 가치 대비 비싼가. 근데 거기에서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뭐까지 반영을 해야 되냐? 내 상황까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이 물건이 내가 지향하는 투자에 맞는지, 내 상황에 이게 적합한지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가 되었을 때 투자라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치랑 가격을 파악해서 그냥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투자로 연결시키는 유의미한 과정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밥살님께서 1강에서도 그 얘기 하셨는데 그 열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독서하면서 이번 달 쉬어가자? 네, 꼭 쉬려고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 좀 빈도를 줄이고 내가 좀 독서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자라는 뜻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열중을 수강생으로서 들었을 때 좀 의아했던 게 뭐야 책 읽으러 왔는데 강의 내용이 엄청 실전적인 거예요. 오히려 막 실전반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그래서 되게 좀 인지 부조화가 그때 왔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열중 강의에서 비교평가를 다루냐면요. 내가 가진 돈으로 최선의 집을 고르게 해주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정이면서 비교평가를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지막 돈 쏘기 전에 그 마지막 한 방울, 그 확신, 그것들을 채워주는 게 비교평가예요. 그래서 이 비교평가를 제대로 하면은 확신을 갖고 실전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왜 열중반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 열중반은 그냥 책 읽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전 투자자의 마인드와 행동을 다잡는 게 열중 강의거든요. 이 마인드는 뭘로 채우고 계세요, 지금? 책으로 채우고 계시죠? 행동은 뭘로 채워요?
강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전세 세팅하는 것도 배우고 비교 평가하는 것도 배우고 이 마인드를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열중반이기 때문에 이 열중반에서 그 어떤 강의보다 실전적인 비교 평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그 낯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를 아마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기에서 비교 평가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제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이 프로필 사진은 제가 월브닷컴과 월브 카페에서 대문 사진으로 거의 한 5년 이상 쓰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희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이 실력은 아니고요. 아마 미술학원 선생님 실력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우리 둘 해 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아이가 그려 가지고 왔는데 이 모습이 너무 예쁘고 이 모습이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만약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지치거나 아니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지.' 그런 생각을 좀 다지게 돼요. 저는 그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한테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네. 그래서 청약을 되게 많이 넣었었거든요, 신혼 때는. 제가 결혼을 2012년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3-14년 됐네요. 예. 근데 그 당시 신혼 때 열심히 청약을 넣었고 그때는 그냥 신혼부부 이꼴 청약해 가지고 열심히 빚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 넣고 싶었던 단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청약 많이 넣었지만 0.89 대 1 인데 제가 떨어졌어요. 네.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그냥 넣으면 다 합격이잖아요. 제가 넣었던 평형 타임만 1.02 대 1이었던 거예요, 경쟁률이. 그 떨어진 공이가 저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청약이 잘 안 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렵다는 2016년 어떤 시기예요? 노나이님 막 한참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가격이 막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붙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에 실거주 손절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2016년에 제가 집을 실거주를 팔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샀겠죠. 예, 실거주를 팔면서 뭔가 구축이고 내 집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요즘 팔린다라고 하니까 손절하고 전세를 내려는 사람이 저였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재개발 빌라를 뭐 8천만 원인가? 초기 단계라고 샀어요. 근데 재개발 구역이 막 지정되다가 이 하락장을 거치면서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빌라를 거의 이제 한 10몇 년 갖고 있다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팔았고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투자 실패 아니면은 자산에서의 계속 실패를 하는 것들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에 떨어진 것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재개발에 잘못 투자한 것도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잘못된 선택을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보에 탐닉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서 주식을 샀던 거는 막 걸길래 넣었더니 상장 폐지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걸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하이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제가 해외 선물 채권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나름 강의 들으면서 3년 동안.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마이너스 90%를 손실을 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나 저희 이제 부모님은 "너는 이제 타고나게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제 "너는 뭘 사면은 항상 꼭지니까 이제 뭘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은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 아이가 그때 갓 태어났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인생 주기상 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공부를 해서 집을 좀 제대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월부에 들어온 게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7 년째 지금 투자 공부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의 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마인드가 문제였어요. 그냥 정보에 탐닉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하고 누가 뭐라고 카더라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조급해지는 마음이 발동을 했었던 게 제 이제 가난한 마인드였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아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마인드가 가난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이제 플러스 마인드로 그런 것들을 바꿔가게 됐어요. 제가 이때 했던 생각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거저 돈 벌게 해 주는 거 없고 내가 운 좋으면 한 번, 두 번 잘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꾸준히 괜찮은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약간 제 돈을 넣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가졌었던 거는 타이밍은 없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한 번, 두 번 운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10년 내내 운 좋고 타이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에서 저도 처음에는 반짝 수익을 보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투자는 실력의 영역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독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인풋을 넣고 이제 그동안에 잘못됐던 실수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결과를 내고 결과가 나오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을 해온 게 지금 7 년째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남들은 어디 그냥 부동산 카페 아니면 유튜브에서 정보 듣고 어디 단지가 괜찮대 듣고 그냥 누군가는 그렇게 샀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 가지고 그래도 내가 공부해서 살래. 예. 제대로 내가 좀 인풋을 넣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서하고 강의 들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인드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은 일단 아파트의 가치랑 가격을 비교해서 투자 후보 단지를 고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마당이 하나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대수강생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러 개의 앞마당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잘 관리해서 투자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자의 독서 후기 작성법을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과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독서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왜 비교평가가 내 투자에 유효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파트 2가 거의 꽃이 될 거고 전체 비중이 한 70%를 차지할 거예요. 단계별 비교평가 전략을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적용을 했었던 저의 실전 투자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떻게 독서 후기를 쓰는가. 예, 제가 예전에 월부에서 독서로 특강됐던 사람이에요. 예, 아마 제 강의를 들은 분이 계신다면 최소 이제 3년, 4년이 되신 분들이실 거라 예전에 제가 어떻게 독서 후기를 작성하고 그게 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강의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우리가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살 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마 집 매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싼 쇼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는 우리가 현란하게 비교평가를 하거든요. 막 어디 사이트 가서 쿠폰도 좀 다운받고 뭐 하면은 뭐 페이로 하면은 결제 할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목돈이 들어가는 몇 억씩 하는 집은요.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니까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평가를 오히려 정교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성동구를 예를 들어볼 건데요. 이때는 2020년 1월 기준의 가격입니다. 성동구에 금호 두산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한강의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달동네였다가 재개발이 된 옥수동이었고 여기 건너면은 압구정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강 건너라서 소위 뒷구정, 압구정 뒤라고 해서 뒷구정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이 성동구입니다. 이쪽에 이제 금호역이 있어서 두산 아파트가 24평이 7억 2천이었어요. 그냥 보시기에도 완전히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 역은 가깝지만 일단 언덕이고요. 기본적으로 복도식이 방 2개예요. 그래서 24평이지만 방 2개짜리라서 구조가 좀 덜 좋기 때문에 선호도가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떨어지는 단지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터널. 터널은 어디에 있어요? 뭘 뚫는 게 터널이에요? 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산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덕인데 이게 언덕이 아니라 그냥 산이에요, 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홈플러스 그 단지 상가가 있거든요. 여기 역 내려가지고 상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 주민들은. 그런 단점이 있는 단지고요. 반면에 그 밑에 금호 대호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보시기에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있지요. 여기 분들은 출근할 때는 요 아래 옥수역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내리막길이라서. 퇴근할 때는 어디서 내려요? 금호역에서 내려서 내려와요.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니까. 그런 재미있는 단지예요. 근데 얘는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멀세권이긴 한데요. 얘가 그래도 조금 더 아래에 있어서 한강을 내려다본다라고 해서 일부 세대는 한강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이 3개짜리예요. 계단식. 그래서 구조가 차이나게 좋다 보니까 근데 얘도 막 역을 이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호 대우가 금호 두산보다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애랑 덜 좋은 애랑 가격이 같으면야 고민이 안 될 텐데 좋은 애가 꼭 비싸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좋은 걸 알겠는데 이 가격 차이가 맞아? 그러니까 1억 3천 더 주고 이거 사는 게 맞아? 라는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거 사세요는 교과서에서는 맞는데 내가 보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 방 2개인데 이거 사는 게 맞아? 7억 2천이나 되는데? 이런 고민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앞마당이 많으셔서 금호두산은 5.7km 강남에서 5.7km 떨어져 있고 강남이 뭐 입지나 선호도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전철로 했을 때 1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관악구가 앞마당이어서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인 봉천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얘가 관악구의 대장이면서 2호선 봉천역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구축인데 어쨌든 관악구의 위상은 성동구의 위상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24평도 7억 4천이에요. 더 비싸네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미사, 하남의 미사라고 해서 미사 신도시 있잖아요. 얘는 대신 신축이고 그 미사 안에서는 대장 아파트이긴 한데 이 친구가 7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은 강남까지의 거리로 봤을 때 어때요?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상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봤을 때는 이게 아무리 방 2개여도 여기가 성동구인데 압구정 강 건너인데 훨씬 가치 있는 곳인데 가격이 똑같거나 더 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내 돈을 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금호두산 하나만 봤을 때보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돈을 밀어넣는데 주저함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같은 돈으로 더 버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 같은 가격이었던 성동구 금호두산, 관악구 봉천두산, 그다음에 하남의 대장 아파트인 골든센트로 요 세 개 단지가 요 2020년 1월에는 가격이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년 당시 정고점 기준으로 2억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3억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차이는 아마 안 좁혀질 거예요. 뭐 때문에? 입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더 버는 선택도 비교평가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앞에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전세나 매도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요. 집을 사본 사람만이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투자를 한다는 건요. 매수를 하고 등기를 가져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기 되면 전세를 새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만기 때마다 이걸 팔고 갈아타 그냥 가져가와 같은 의사결정을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유하는 동시에 운영을 해나가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돌아오는 혹은 4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만기 시점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더 선호단지인 금호대우 전세가가 5억 7천 여기가 이제 계단식 방색이었잖아요. 근데 내 두산은 그거보다 구조가 못하고 선호도도 떨어지니까 내 전세는 5억 정도에 놔야 되겠다와 같은 역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수 과정이 정확하게 정반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 이런 것들 위아래가 판단이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사서 운영하실 때도 굉장히 이런 의사결정을 스스로 잘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무리 성동구여도 팔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거 팔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매매가가 먼저 오르는 시기이지만 전세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낮은 수준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해나가시다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붙으면서 이걸 받쳐주는 시장 국면도 분명히 만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묻혀있는 돈을 꺼내서 더 위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산 아파트 8459가 매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제가 강의 일주일 전에 캡처한 거거든요. 예, 물건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의사결정 이거 얼마에 내놓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얼마에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 말 듣고 내놓으실 거예요? 예. 그러려고 우리 공부한 건 아니죠. 아 이게 금호두산이 내 그 쪼끔 더 선호하는 금호대우에 비해서 한 1 억에서 1 억 5천 정도가 항상 가격 차이가 나왔는데 두산은 물건이 없지만 금호대우는 14 억이다. 그러면은 역산을 해 봤을 때 내 아파트 가격도 12억 5천 까지가 마지막 거래였으니까 좀 빨리 팔고자 한다면은 12억 중반 정도에 내면 좋을 것 같고 쪼끔 욕심을 부리자면 얘 14 억이 나와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차이 나게 13억 정도에 내보면은 좋은 거래일 수 있겠다. 같은 것들이 역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비교평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실 때 가치랑 가격 우선순위를 모르면요. 수시로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저는 코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셔서 물어보셔요. 제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사장님은 얼마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우리 가격을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매수 당시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매겨 놓으셨을 때 역산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비교평가를 배우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꽃이라고 말씀드렸던 단계별 비교평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비교평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가치와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배운 분들 중에 가격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저 빼고. 저는 부동산 공부 시작했을 때 네이버 부동산을 몰랐거든요. 예, 여러분 다음 부동산 있는 거 아세요?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이거 저만 해본 특별한 경험이군요. 네. 저는 이게 포털 사이트를 다운을 썼었거든요.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본인이 자주 들어가던 포털 사이트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운 부동산이 그때는 떴어요. 지금은 아마 직방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운 부동산이 떴는데 걔가 좀 가독성이 안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조원들이 막 시세를 따는데 막 분당 아파트도 많잖아요. 조원들은 한 3, 4일이면 따는데 저는 일주일이 걸려도 동 2개 시세를 따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막 이게 느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다운을 썼어요. 예. 그래 정말 그랬는데 어쨌든 다운 부동산이라도 가격은 나오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가치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좋은 건 알겠는데 얘가 10일 때 얘를 8로 봐야 될지 9로 봐야 될지가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정량화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교평가할 때는 이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비교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치 비교를 할 때 어떤 것을 포인트를 더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입지 가치도 가치예요. 첫 번째로는 교통 제가 접근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어디로의 접근성이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이 어쨌든 가장 출퇴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이고 그다음에 강남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중심부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직장은 강남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 가까운 곳을 원하다 보니 교통이 좋고 특히나 강남까지의 소요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수지 아세요? 예, 경기도 용인수에 수지구가 있는데 이따 강의도 몇 번째 나오겠지만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송파가 있어요. 송파 밑에 분당이 있어요. 분당 밑에 용인시 수지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와요.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용인시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 신분당선이라는 강남을 직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괜찮아요. 제가 써놓을게요. 접근성은 괜찮아요. 근데 물리적인 거리는 어때요? 위치와 거리는? 멀어요. 강남에서도 멀고 여의도 이런 데는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접근성만 봤을 때는 이런 위치적으로 센터에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교통이 좋다라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걸 걸러낼 수가 없고요. 반대로 물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에 뭔가 노선이 없어가지고 소요 시간은 먼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관악구의 산속에 있는 단지들은 물리적인 거리는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가 강남을 갈 때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과 위치를 같이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느 하나만으로 퉁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고루 좋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아요. 근데 수요가 많으면 집값을 받쳐주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집값을 받쳐주면은 결국은 잃지 않으면서 더 버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입지 분석하시고 임장 보고서 쓰실 때 직장 학군 환경 교통 뭐 공급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뭔가 우선순위를 매겨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튜터링하거나 저 매물 코칭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기입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막 이 단지는 뭐 학군이 좋고 뭐가 좋고 어디 중학교 공부를 잘하고 역도 가깝고 막 이렇게 막 쓰세요. 저 단지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은데 뭐 여기서 한 900m 돼서 거리가 아쉽고 막 이런 걸 쓰세요. 근데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결론이 안 나요. 물론 그게 고민되시니까 매물 코칭을 보내주시는 거겠지만 제가 실제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해보고 나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가치 판단은 하세요.
이게 뭐가 좋고 안 좋고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가치들 중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매겨드리는 거예요. 교통이랑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입지에서 분석하시는 직장, 학군, 환경, 공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직장에 일단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직장이 거기 들어있으면 그 근처에 살아야 되는 수요가 생겨요. 그래서 좀 유명한 업무지구 있죠. 판교 아니면 마곡 이런 이제 유명한 업무지구들은 그 주변에서 머물고자 하는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이꼴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학군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학군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대치동, 그 다음에 이제 송파의 잠실이나 방이동 학군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학군이 갖춰진 거예요. 근데 위에가 갖춰지지 않고 학군만 갖춘 경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노원구 아니면 일산. 예. 이게 노원구가 어디냐면 저기 이제 동북 쪽에 중랑구 이쪽에 있는 게 노원구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빨리 와도 강남 1시간에 못 끊어요. 도어 투 도어로 계산하면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 이제 사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신혼 때 노원 들어가서 계속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본인 직장이 강남이에요. 2시간 잡고 출발한대요. 예, 왜냐면은 실제 그 지하철만 타면 지하철 내려가지고 직장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고 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2시간 전에 출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안 좋은데 이 친구가 그래도 막 대장단지 전고점이 막 14억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노원구에 중계동이라는 학군이 있는데 얘가 그 동북 쪽에서는 얘가 거의 넘사벽 1등 학군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뭐 구리라던가 남양주라던가 의정부라던가 이런 데서도 다 중계동에 공부를 시키러 와서 거기고 몇 개 단지는 가격이 괜찮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교통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집값 상승에. 그다음에 최근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요. 전고점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원구랑 비슷한 가격 전고점에 보였었던 다른 단지들은 거의 전고점 가까이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되게 가셔서 컴퓨터로 혹시 이제 노원구의 전고점 비슷했던 내 앞마당의 다른 단지들 가격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다 전고점 가까이까지 올라간 단지들이 많은데 이 노원구의 대장 단지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저렴한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예, 벌써부터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을 갖췄을 때의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원이 10년 뒤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약간 이런 그림이거든요. 옛날에 일산하고 분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옛날이란 일기신도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90년대에서 00년대 초반까지는 일산과 분당이 가격이 같았어요. 그래서 하늘 한 천당 아래 분당, 뭐 하늘 아래 일산 이러면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 나름 일산이 가성비 학군지로서 학군이 괜찮아요. 그쪽에 뭐 백마학군이라던가 후곡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도 그 주변에서 찾아오는 학군지예요. 근데 우리가 일산을 학군 보고 찾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위치와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것들이 우선순위이고 학군이 아무리 좋아도 얘가 수요를 가져오는 건 맞지만 이 위에 있는 게 안 좋은 상태에서 학군만 있었을 때는 그 파급력이 약하고 오래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보통 일기 신도시 택지 사시던 분들, 뭐 분당, 나는 분당에서 나고자 하는 분당 키즈다. 아니면은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 지방의 신축 대단지 막 이런 데 살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언덕 위에 구축이고 막 녹물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왜 좋은지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환경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들이 갖춰지면서 환경까지 좋으면은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위에 것들을 포기하고 환경을 갖추면 어디가 되냐면 경기도 외곽 택지가 돼요. 김포. 뭐 옥정, 양주 옥정, 파주 이런 데 가면 남양주 외곽 막 이런 데잖아요. 이런 곳은 정말 환경 좋은 데 많은데 그런 곳들이 서울 중심부에 녹물 나오는 곳의 가격을 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마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정말 한 50번 이상 제가 강의 끝나면 이걸 돌려보면서 몇 번 얘기하나 제가 한번 세볼게요. 예, 50번 이상 얘기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게 우선순위일 뿐인 거지 완벽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8, 90% 정도의 확률로 괜찮은 선택을 도와주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상황에 완전한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도 동반이 되어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입지 가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건물 가치도 분명히 영향을 주죠. 왜 신축이 얼죽신이라고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가치는 연식, 그다음에 세대수, 그 이외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뭐 초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다양한 단지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 단지들을 분석을 할 때 요 포맷으로, 그러니까 입지 가치와 건물 가치로 나누고 입지 가치도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비교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연습을 해볼 거니까 나중에 이제 임장 보고서 쓰실 때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단계 전략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앞마당 한 개일 때 지역 내 비교 평가. 그 다음에 앞마당이 여러 개일 때는 아마 지역 간 비교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 단지를 어느 정도 추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될지도 고민되시잖아요. 저 매물 코칭 해보면은 같은 단지 안에서 두 개 물건 보내주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단지인 건 내가 골랐어요. 얘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이 안에서 어떤 물건 살지가 너무 고민이 되시는 경우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단지를 골랐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3단계 물건별 비교 평가해서 단지 안에서 더 괜찮은 조건과 물건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아마 요즘에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물건별 비교 평가에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1단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역 내 비교 평가를 잘
잘했을 때 이상한 선택은 안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하면은 더 수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내 비교 평가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1단계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지역 내 비교 평가에서 제가 각 단계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을 한 줄씩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역 내 비교 평가에는 이거 한 줄만 머리에 넣어 가시면 돼요. 이 지역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학군 중요하죠. 뭐 교통 중요해요. 뭐 연식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 찾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핵심 가치가 뭐냐, 뭐 대충 중요한 거다라는 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히 정의하자면요,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 요소가 아니고요, 선호해서 그게 가격에 연결이 되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호 요소이긴 하지만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 어디냐면 경기도 평촌이에요. 예, 안양시 동안구 평촌인데요. 그 강의에서도 많이 나온 곳이라 좀 익숙한 지역이시긴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4호선을 기반으로 한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범계역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요 주변에 안양에 살건, 삼본에 살건, 평촌에 살건, 인덕원에 살건 사람들이 다 만나, 어디서 만나 하면은 범계 롯데에서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도 자기 평촌 안 살거든요. 좀 평촌 외곽 쪽에 살아요. 근데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야, 어디서 볼까? 그러면 야, 범계 롯데에서 봐. 항상 그 롯데백화점이 그냥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범계역이 이쪽 사람들의 중심역이고요. 여기서부터 요 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가 34분 걸립니다. 이 4호선이 여기를 뚫고 어디를 지나가냐면요, 요 앞에 과천을 지나가요. 그 다음에 동작구 사당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그 강남권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이 평촌은 또 뭘로도 유명하냐면 학원가로도 유명해서 정말 이 학원 때문에 평촌을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학원가가 이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학원가는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역세권은 되게 붐비기 때문에 학원은 셔틀 차량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역세권에 번잡한데 셔틀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대규모의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학원가가 조금 비역세권이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남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보자면 여기 보라색은 평촌중학교에 배정받는 학교인데요. 평촌역에 가까우면서도 평촌중 배정을 받는 초원부영이 복도식 방세계가 7억 5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향촌 롯데, 요 단지는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예요.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뷰도 나오고 좀 이제 향촌 산다 그러면은 좀 이제 부자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용 5구가 계단식 방 2개예요. 방 2개인데 9억입니다. 네, 서울 못지 않죠.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은 학원가에서 가까운 무궁화 금호라는 단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계단식 방 3개입니다. 구조가 좋은데 7억 2천이고요. 저 밑에 여기 요 노란색 요 도로가 고가도로입니다. 네, 고가도로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절성이 있는 도로고, 거기 지나가지고 신축, 더샵 아이파크는 신축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겠죠? 이 친구는 지금 8억 9천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요 초록색 요 단지들은 신기 중학교를 배정받아요. 근데 참고로 평촌에 엄마들이 좋아하는 3대 중학교가 있는데, 그 3대 중학교에 평촌 중학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신기 중학교는 엄마들이 이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군 수요는 이 보라색 단지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평소는 학군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호학교에 배정받는 단지가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비싸죠. 그래서 이 평촌 남부 지역은 학군이 핵심 가치인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가 뭐냐면 구조를 보세요. 초원부영은 복도식 방세계고요. 무궁화 금호는 계단식 방세계예요. 물론 얘가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얘도 역을 이용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700-800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복도식과 계단식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원부영이 가격이 더 비싸다라는 거는 구조가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그게 최우선의 핵심은 아니란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면요, 초원부영이 무궁화금호랑 비슷하거나 여기 톡톡 치고 가는 상승장 있죠. 그런 데서는 조금씩 더 갑니다. 그러니까 톡톡 올라가는 그 이제 상승 지점에는 조금씩 더 올라가서 여기 전고점도 더 높고요. 지금도 어때요? 좋은 단지가 톡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요 빨간 단지가 먼저 이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구조보다는 이 어느 학교에 배정을 받는지가 가격에 영향을 더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식 있잖아요. 연식이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는 가장 신축이 더샵 아이파크거든요. 여기 연식 차이가 지금 거의 30년, 한 25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향촌 롯데가 더샵 아이파크랑 가격이 같거나 심지어 지금은 더 비싸요. 이 연식 차이, 거의 30년 가까운 연식 차이를 뛰어넘고. 그러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연식 가치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영향은 주지만 걔가 핵심 가치인가를 물어봤을 때 연식 가치가 학군 가치를 압도하는 영향까지는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지역의 연식도 가격에 영향을 주고 구조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다? 학군이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촌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 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군. 그래서 학군을 충족시키는 게 1순위고 그게 안 됐을 때 나머지 요소는 차선책이다라는 거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공부가 이렇게만 보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마다 이게 달라요. 같은 평촌이어도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범계와 평촌역의 북쪽입니다. 평촌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관악타운과 은하수 신성, 그냥 뭐 구조 이런 걸 떠나서 가격 차이가 어때요? 아예 달라버리죠. 예, 그리고 이게 극복이 안 돼요. 항상 가격 차이가 1억 이상 났었어요. 그 다음에 평촌역 북쪽도 볼게요. 물론 공작 럭키 이 단지가 방이 2개예요. 선호도도 빠지고 역에서도 멀고 해서 가장 좀 빠지는 단지인 건 맞긴 맞지만, 실제로 가격을 봤을 때 역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냥 평촌 북쪽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역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같은 평촌이지만 학군 가치가 핵심이었던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같은 평촌임에도 불구하고 역 접근성이 핵심 가치가 돼요. 이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서로 다른 구면은 얼마나 더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핵심 가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부산의 해운대구입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이 요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 역세권에 부산도 이제 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해운대 한진 유플러스라고 해서 2014년식이면은 이 주변에선 그래도 신축 취급을 받아요. 근데 여기가 36평이지만 전용 8사입니다. 여기 가격이 7억이고요. 여기 현대 카멜리아라고 해서 이 53평 이거 오타 아니고 실제 53평인데 얘가 제일 작은 평수라서 가져왔어요. 예. 근데 이 아파트가 물론 평형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해도 얘 1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형 차이는 나도 이게 10억 비쌀 거냐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10억이 비싸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요. 특히 뷰 좋은 데는 없어서 못 사요. 왜 이렇게 비쌀까? 예, 여기 지금 카멜리아가 영어로 동백이잖아요. 여기가 동백섬입니다. 해운대 동백섬. 그래서 동백섬의 푸릇푸릇한 나무와 여기 해운대 이 바다가 적절한 비율로 조합이 되어 있는 그림 같은 집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뷰가 동시에 남기는 게 이 현대 카멜리아예요. 그래서 얘는 01년식 구축이고 일반적인 선호도를 가지지 않는 대형 평형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얘가 10억이나 더 주고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오션뷰 때문이다. 근데 부산 내에서 오션뷰가 다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부산의 남구라는 곳이고 이제 해운대가 이쪽에 있으면 요 2호선을 따라 쭉 오면은 남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못볼역 근처에 롯데캐슬 레전드라고 해서 6억 6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단지는 좀 언덕바지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바다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다거든요. 거리가 조금 먼데도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는 이 뒤에 동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언덕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로 거의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6천의 가격을 보이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한층 가깝고 요 앞에 가리는 거 없거든요.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 여기는 지금 이제 5억 천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션뷰가 중요하면 얘가 더 중요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멀지만 오션뷰가 잘 보이는 데가 비쌌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 남구에서는 오션뷰가 바로 보이지 않고 거리가 있는 롯데캐슬을 훨씬 좋아해요. 연식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왜냐면은 이 지역에서는요 오션뷰가 사치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요 오션뷰가 사치제예요. 샤넬백처럼.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림이 예쁜 그림일 때 10억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왼쪽의 해운대구인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보는 오션뷰는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예쁜 그림을 주고자 10억을 더 주고 살고 싶은 동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사치제가 통하지 않는 동네, 왼쪽은 사치제가 통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부산 이퀄 오션뷰라고 정리했을 때는 정교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장을 다녀오셨다면 각 지역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알겠어. 찾아야지. 나도 알아. 어떻게 찾는데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발품, 임장을 가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임장 갔다 오셔서 뭐 쓰세요? 열심히. 보고서 쓰시죠. 네, 인보어 쓰면서 입지 분석하는 손품이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가격을 보시는데요. 저는 이 가격 여러분들 전고점 대비 하락률 이런 거 보시잖아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전고점 대비 하락률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오늘이 전고점이었어요. 항상. 예. 시간이 지나면 내일이 전고점. 그런 시기에 저는 투자 초창기에 3년을 보내다가 제가 거의 투자 한 4, 5년 차가 되니까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가격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지 않고 가치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한 지 혹은 2년 혹은 뭐 3년 정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하면서 얘가 싼가 비싼가를 비교하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나 통하는 툴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이 전고점인 시장을 만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비교하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치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고점이 유의미한 건 뭐냐면 전고점의 수준을 판단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입지를 더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하락률 계산할 때 쓰지 않고 전고점이 좀 높게 형성된 지역, 낮게 형성된 지역들을 좀 그룹핑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느 지역에 대입을 해서 볼 거냐면 성북구에 대입을 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성북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같이 임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북구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V자로 되어 있는 데가 성북구예요. 그래서 한강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고요. 대신 강남은 거리가 좀 있지만 도심권 시청이 가까워요. 여러분 되게 여의도나 강남하고는 다르게 이 도심권, 시청, 광화문, 종로 이쪽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의도 주변에는 주거지 있죠. 여의도 시범단지 이런 거 있죠. 강남 주변에 주거지 있어요, 없어요? 강남도 주거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청, 광화문 주변에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지역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명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 사는 동네예요. 상업지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청 근처에는 아파트가 없거나 있어도 소규모 주상복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시청에 가장 가깝게 가려면은 그나마 여기 있는 성북구,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동대문구, 성동구 아니고 성북이에요. 동대문,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 서대문 이런 곳들이 그나마 도심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청 권역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특징이고 여기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뉴타운이다 보니까 제일 좋아해요. 주거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여기가 시청까지 5.7km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여기 봤을 때 이 초록색이 보이면 점 이거 위성지도거든요. 이 초록색 뭐예요, 이거? 산이에요. 짠 보시면 다시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인 것 같은데 뭐가 있네요. 네, 산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면 산인데 중간중간에 산에 아파트를 지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왜 산에도 아파트를 지었냐? 자리가 없어서 지었겠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의 골짜기 사이를 따라서 4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면 이 안쪽에 평평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역이 있는 곳들은 그나마 경사가 덜한 곳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또 단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노을한 거 요거는 내부순환로거든요. 내부순환로가 뭐냐면 혹시 이제 그 서울에서 자차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서울은 이제 간선도로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이런 간선도로로 좀 구들의 연결을 좀 쉽게 해줘요. 그러니까 서울 내에 지나가는 고속도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서울이 있고 한강이 있으면 요 한강의 북쪽을 따라가는 게 강변북로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북부권역을 연결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U자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줄넘기처럼. 이게 내부순환로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 마포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이제 뚫고 갑니다. 그 내부순환로가 고가도로거든요. 근데 그 고가도로가 요 산 사이를 이렇게 가다가 여기 뚫고 가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산도 있지, 고가도로도 있지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단절성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가도로 이런 걸로 단절성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특징이 뭐냐면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이 교통도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산에 지하철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곡, 그 바닥 여기를 지하철을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좋은 데가 지형적으로도 유리하니까 선호도가 높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호갱노노에 경사도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초록색 진한 거 이거는 그 힘겨운 등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겨운 등산.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한신안진. 예, 예, 그 버스 타고 이제 막 이제 그 단지 안에까지 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언덕 지형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에는 주거지로 유명한 뉴타운, 기름 뉴타운 같은 게 있고 뉴타운 안에는 이렇거든요. 근데 얘가 대규모 재개발이 됐을 때는 그 전에 얼마나 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타운 밖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상당히 호미지죠. 그다음에 여기 성신여대나 뭐 이런 대학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상업지구도 발달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먹고 놀기는 좋지만 뭔가 주거지 인근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뉴타운 외 지역은 균재정이 떨어지고 주거 외 상업 지역도 많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손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손품을 했을 때 생활권 여러분 나누시잖아요. 기름역 인근이 기름 생활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뉴타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권이 도남포문, 월곡 종암, 장위 생활권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생활권들은 제가 임의로 나눠드린 거고 이 생활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지역 내 비교 평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입지에서 말씀드리자면 요 기름역 중심으로 해서 강남은 아까 11.6km지만 시청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은 소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강남 한승 두 번이니까 얘 실제로는 37분에 못 갈 거예요. 네, 그러기는 해도 30분대 안에 강남 여의도를 갈 수 있고 시청은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은 서울 25개구 중에 성북구가 19위입니다. 막 엄청 직장이 좋아서 어머 나 성북구 직장 보고 들어갈래 막 이럴 수요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학구는 기름중, 동구, 여중, 성신, 여중 이렇게 세 학교가 각각 88%예요. 근데 얘가 준수한 성적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어머 나 기름중 가고 싶어 하면서 들어오는 수요일까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은 찾아가겠지만 외부에서는 막 동대문구 사는 사람이 뭐 기름중 우리 아이 보내고 싶어서 이사 가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은 현대백화점이 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것들이 요 중심부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실제로 기름역 인근이 가장 상권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는 모르겠지만 일단 봤을 때 특장점이다. 여기는 이거는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소가 뭐세요? 맞아요. 위치랑 교통 일단 다 모르겠고 시청을 10몇 분 만에 가는 거는 장점일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환경은 여기 뉴타운이 두 개가 있어요. 기름 뉴타운, 장위 뉴타운. 여러분 뉴타운이 두 개나 들어있는데 본 적 있으세요? 예, 동대문구하고 성북구 정도? 예, 밖에 없을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아 얘네가 핵심이겠구나. 직장 접근성이 좋으면서 택지를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격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정보점을 판단하는지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각 생활권에서 저는 그 아실의 최고가 아파트 검색 있죠. 정고점을 파악을 하는데 요 조회 기간을 21년에서 25년으로 설정을 하는데 약간 이제 서울의 중간급 이상급지는 이제 전고점을 경신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자 하는 거는 21년, 22년 지난 사이클에서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1년에서 22년 정도로 조회 기간을 끊어놓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북구는 대장 아파트도 막 전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1에서 25년으로 열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1, 2, 3, 4, 5 이게 아실에서 전고점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각 생활권을 나눠가지고 이 표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했는데 뭐냐면 신축과 구축, 저는 한 15년 차 정도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은 분홍색, 구축은 까만색으로 나눠가지고 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장 보고서 쓰실 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전고점 높은 단지를 지도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요거까지 제가 해봤어요. 자, 이게 제가 뭐 어떤 작업했는지 아시겠죠? 전고점 높은 단지부터 우르르르 나래비를 하는데 그거를 표 위에다가 생활권 나눠가지고 올리고 다시 지도 위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뚜렷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신축이 이렇게 몰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축은 여기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가격인 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름에 일단 가격이 상위권인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은 기름이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장위랑 도남 보문 이쪽은요. 전고점이 높은 단지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다 뭐예요? 연식이
신축이에요. 그럼 연식이 낡아진다면? 어쩌면 대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연식 가치가 있을 땐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지역의 신축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5년 지난다고 막 바뀌는 건 아니에요.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월곡 종합은 뭐 단지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정보점 수준이 아쉽기는 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품과 손품과 이런 이제 가격 수준으로 내린 결론을 결국은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 성북구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추출을 한 겁니다. 일단 교통이 제일 중요했어요. 성북구는 위치가 좋고 특히 도심권에 가까우면서 주요 직장 접근성이 양호하다라는 걸 아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좋은 곳이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지역에 뉴타운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택지가 2개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된 기른 생활권의 선호도가 높고 가격 수준도 상위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이 지역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수요가 많은 단지들의 특징은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이게 균질성 있는 환경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 가치고요.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죠. 이 위에 있는 것들을 갖췄을 때 직장, 학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걔가 핵심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북구 핵심 가치인데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역 내 핵심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본격적인 비교 평가를 해볼게요.